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과 행정, 행정학 제14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인사행정론 말미 부분을 간략히 보고요. 제5편 재무행정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론은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총 8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1장 재무행정 개요와 제2장 예산제도에 관해서 보고요. 이 예산제도에 관련한 우리 배경되는 어떤 지식들을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 자료를 통해서 좀 보고요. 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어, 네. 에, 자, 지난 시간에 5장까지 했고 공무원의 복무 관련해서 이제 6장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무원은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해 그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일반 국민과는 다른 권리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특별 권력 관계, 우리 헌법, 공법학에서 이제 특별 권력 관계로 있다고 그랬죠. 왜 공무원과 국가 간의 어떤 관계는 어떤 특별 권력 관계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 시민과 같이 헌법상 개인에게 보장된 자신의 어떤 기본적 인권을 아무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공무원도 하나의 기본권의 주체로서 우리 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그 기본권의 범위, 보장돼야 할 기본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슨 어, 노동 관련한 권리를 할지, 또 우리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공법상 당사소송, 공무원과 국가 간의 뭐 신분에 관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당사소송 다툰다. 뭐 등등 공무원에 관련한 여러 법제들, 헌법상의 어떤 기본권 보장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포괄적 의무를 지고요.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 공무원은 취임할 때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의 선서는 이제 헌법 조항에 선서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대통령 아닌 공무원들도 취임할 땐 소속 기관들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친절 공정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청렴의 의무, 영예 제한, 어, 뭐 이런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품위 유지, 그리고 공무원은 영유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직을 겸직할 수 없어요. 이제 그 헌법과 법률이 에서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 공무원은 이제 충성 의무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고 국가적 이념을 구현하는 데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충성,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고 어떤 특별 권력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근데 이제 이 공무원이 어떤 개인으로서의 인권,
그 보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충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도 중요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공법 이론이라고 보통 보죠. 특별 권력 관계론.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좀 부국강병이랄지 어떤 객관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우파적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표적인 우파 시대가 바로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이 특별 권력 관계로는 이 국가 공무원 시스템 관련된 것이고 그 시스템화에서 공무원은 다른 일반 시민들과 같이 제한 없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좌파는 진보적 특성을 갖고 보통 사람이나 인권을 중시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 사상사적으로. 그래서 공무원의 인권이 점점 확대되는 것도 뭐 하나의 사회의 진보적 경향, 진보적 정치 이념이 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충성과 인권. 보통 이제 조직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업에도 이제 성실 의무가 있죠. 기업은 보통 이제 성실 의무. 자신의 조직에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뭐 겸직 금지랄지 뭐 상법상 경업 피지 의무, 뭐 이런 의무들이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성실 의무라기보다는 충성이라는 말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법에서도 이 말을 많이 쓰죠. 자, 공무원의 충성과 인권과의 관계. 이건 민주주의 국가는 공산주의과 대립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충성이 요구된다. 그렇죠? 둘째,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는 상대방에게 유리해질 수 없는 각종 자료나 정보를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요. 공무원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 상반되는 이념을 가질 경우 국가 이념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충성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개인의 가치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도 중요시돼야 한다. 이제 공무원을 임명할 때 이제 충성 조사를 합니다. 임용 전 반드시 신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법원 판례를 통해서 뭐 대충 봤는데요. 뭐 정치적 중립.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일당이 지배한 체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다당제가 존재하는 민주정치 체제에서만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복수정당제 보장을 위한 조항이 있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경우는 교수 등 한정된 직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입후보마저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입후보는 허용되지만 당선되었을 때 공무원직을 사입해야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었을 때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지만 겸직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이제 그 중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중립의 확보 문제. 집권당은 공무원의 권력을 직접 이용하려고 하고 간접적인 선심 공세로 공무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립성의 확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 정치는 정당 정치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뭐 역관제, 스포일 시스템이랄지, 펜들턴 액트 얘기도 했지만은 이게 정치적 공무원, political office, 선거에서 승리한 경우에 그 정치적 공무원은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시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우리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흔히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공평성과 대표성. 그러니까 일관되게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공익을 추구하는. 또 우리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 해석상 전 국민을 대표하게 됩니다. 뭐 정당이랄지 지역 구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공평성과 대표성이 정치로 인해서 좀 훼손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면 공무원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어떤 참정권, 그리고 민주정치의 정신에 어긋나게 된다. 공무원도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공무원의 신분보장,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여러 외국 판례도 좀 봤죠. 그래서 적법 절차에 의한 신분보장, 무슨 공법상 당사소송 제도,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보장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이제 공직의 매력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이죠. 안정된 신분.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 임용이랄지 뭐 관련해서 우수한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신분 보장이 이제 주 요인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우리 행정학적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 행정의 일관성, 전문성,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 관련해서 뭐 면직, 휴직, 직위해제, 정년, 고충처리, 소청, 감원, 징계제도 등이 있습니다. 면직제도는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당연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 명예퇴직 등이 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휴직제도가 있어요. 휴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직위해제 제도가 있습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 담임을 해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을 보유한다는 점에서는 휴직과 같지만 직위해제는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제 정년제도가 있습니다. 정년제도는 공무원이 노령으로 유용성이 감소한 경우, 감소되고 획일적으로 결정된 시기에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령 정년, 근속 정년, 계급 정년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신분 관련해서 고충 처리 제도가 있어요. 공무원은 누구나 각종 직무 조건과 신상 문제 등에 대해서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보시죠. 자, 소청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감원제도, 징계제도 이런 공무원 신분과 관련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징계가 파면이고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공무원은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체행정 원칙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안 돼요.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징계가 파면이고, 파면이 되게 되면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되는 건 물론이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퇴직급여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됩니다. 해임은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되고 향후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이제 그보다 못한 징계가 정직이고요, 감봉, 견책 뭐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징계기관, 징계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징계위원회와 각 기관별로 두는 보통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제1 중앙징계위원회와 제2 중앙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 골간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2005년도 교재, 좀 오래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혹시 법이 좀 바뀔 수 있는데요. 그 골간은 뭐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중앙징계위원회나 보통 징계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과 관련한 쟁송에서 피고가 됩니다.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달지. 징계 절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 요구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 징계의 협의, 오타는 혐의자,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징계위원회 개최, 혐의자에 대한 신문과 진술 청취, 그리고 징계 의결을 한 후 결과를 징계 요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소청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해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행정청 내의 구제 절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다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4절은 이제 공무원 단체고, 먼저 공무원 단체 의의를 보면은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사기양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공무원 단체를 인정할 것이냐? 만약 공무원 단체라는 것은 뭐예요? 일정한 결사체,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행위, 집회,
형식으로 집단행위를 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결사체를 만들 수도 있죠. 이게 다 집단행위인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 단체, 특히 결사의 자유 관련해서 공무원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찬반론이 있다. 그리고 이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그 공무원 단체 관련한 범위, 적용 범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공무원은 아까 뭐 특별권력 관계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집단행위 법상 국가공무법 66조 보면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단서가 있어요.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반 어떤 사인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어떤 노무에 종사하는 그런 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예외가 되고 있고 보면은 이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면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일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서무 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격리 및 물품 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자, 뭐 등등 단서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 공무원을 제외로 하면서 이런 부류의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단서에서 말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 활동 내용이라고 할까요? 단체 구성, 단결권. 우리 보통 노동상권 관련해서 단체 구성은 단결권이라고 부르죠. 단체 교섭 관련은 단체 교섭권, 뭐 단체 행동권인데요. 단체 행동 관련해서는 대부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무원 단체 구성을 인정한 단결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단체 교섭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구성, 단결권 자체를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1998년 2월 24일자 제정 공포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 구성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그런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주요 내용은 직장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기관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하고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당해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력 향상,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보충,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기관장은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자, 공무원의 복무 관련해서 쭉 봤습니다. 이제 7장에는 공무원의 윤리 관련해서 입니다. 공무원 윤리 관련해서도 지난 시간에 법원 판례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윤리라는 게 뭐냐? 이건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 또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공무원은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일반 국민과 다른 권리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다른 직업 윤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공무원의 윤리라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행동 규범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고요. 보면은 쭉 오랜 군사정부 시절 이 서정쇄신이란 말이 매우 유행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정부를 새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새질서, 새생활 운동, 이 뭐 사회 정화 운동, 부정 부패, 부조리 척결. 그러니까 서정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위자 의도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혁, 행정개혁하고도 맞물려져 있는 문제인데요. 이 행정쇄신, 행정윤리는 쭉 우리 공직사회에 강조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행정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에 따라 정부 예산이 팽창되고 행정이 전문화되어 가면서 특히 이제 강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재량권이 크게 확대되고 고액의 납세자들과 재량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행정쇄신과 행정윤리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부정부패 그리고 부정부패가 나타나고 서정쇄신, 뭐 새생활 운동, 사회정화 운동이 필요하냐 보면은 먼저 인적 요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헌법에도 선언돼 있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개인의 이익이랄지 가족의 이익, 학연, 지연, 혈연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이 이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제도적 요인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커져가면서 다른 한편 공무원의 보수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그러면 뭐 인허가 관련해서 부조리가 있을 수 있죠. 또 상납이라고 하나요? 예, 상납의 어떤 뭐 있습니다. 뭐 우리 법원 판례하면 이 상납은 여러 유형, 꼭 어떤 실제로 뭐 현금을 뭐 준달지 뭐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유형의 뭐 이익들, 심지어는 뭐 성상납도 공무원 윤리 관련해서 오히려 더 크게 문제되나요? 예, 그 많은 어떤 비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부정부패, 부조리, 비리 이런 것들의 어떤 내부 통제의 기능,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 있겠습니다. 국민 통제가 약하고 권력가치 우월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권력과 경제인들과의 부에 대한 교환 현상, 그리고 공무원들의 도덕성 교류를 한탕주의 의식을 갖는 것. 언젠가 그 HLS요? 대한주택공사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한탕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자. 뭐 이런 것이랄지. 또 경제 그 지금 뭐 사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 이제 자유롭게 되었죠. 보면은 이제 그 뭐 삼성인가요? 경제 공동체 해가지고 항상 이 정권이 출범하면 경제인들과의 간담회가 있고 뭐 그런 과정에 어떤 비리가 있었다. 뭐 그래가지고 장기영이 선고됐죠. 예. 지금 같이 이 선고된 보면은 뭐 정유라, 최순실, 그 외에도 뭐 고영태인가요? 뭐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최순실의 경우에는 지금 사면이 안 됐죠. 예, 이제 사면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다수를 적혀낸데 이게 뭐 경제 공동체인가요? 최순실하고 공범이기 때문에 사법적 잣대로 보면은 최순실도 사실 사면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권력과 경제인들 간의 어떤 유착, 뭐 요즘은 권원 유착, 권력과 언론 간의 유착,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쭉그
과거 개발국가 시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개발 독재라고 규정을 하죠. 이 시대에는 이제 이런 기업과 공무원 간의 어떤 결탁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행정 해결 방안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외부 전문가, 학계, 실업인 등 행정 운영에 참여시켜야 되고, 직장 교육, 교육 훈련 기관에서의 정신 교육 강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무원의 가치관, 윤리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고, 시민단체, 이익단체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공무원 보수 및 규제 법령이 현실화되어야 되고, 또 사익보다 공익을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국민들은 잠재적으로 또 공무원 자원이고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자, 공무원의 윤리 규범 관련해서는 뭐 재산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1981년 12월 30일 공직자 윤리법이 제정 공포되었어요. 공무원 윤리에 관련한 다른 또 규범으로 선물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 또는 단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해서 미국 화폐 $100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 선물을 받은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기속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취업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의 경우 퇴직 전 2년간 담당하는 업무와 직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 연간 외연 거래 300억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진 않지만은 공무원의 주요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공무원의 신조, 공무원 윤리원장, 공무원 윤리원장 실천 강령, 공무원 복무선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8장 인사행정 전망 관련해서 보면 인사행정의 목표가 뭐냐? 인사행정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따라서 인사행정의 목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을 공급하고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재를 찾아 행정기관을 적소에 배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재적소란 말을 쓰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적재를 찾아 행정을 적소에 배치하고, 이들이 변화하여 능력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자, 우리나라 인사행정 관련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이미 경국대전을 펼쳐나간 바가 있고요. 이 경국대전은 인사행정의 법제화를 최초로 뭐 도모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인데 그 이후에 뭐 크게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이제 신분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봉건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라는 것이 크게 그리고 인사행정도 이제 봉건적 유습에 따라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그 현황 평가 관련해서 3대 변수, 채용, 능력 발전, 사기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 과거제도 같은 거는
경쟁을 통한 우수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된 제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채용 영역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아직도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채용되는 정도가 미흡하고 우수한 인재에 대한 평가상의 문제, 그러니까 인재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개발이 있어야 되고요. 또 능력 발전 관련해서 보면은 자 채용을 했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도 이들에 대한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지 않으면 결국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능력 발전이라는 게 중요한데 공무원의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능력 발전에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승진 결정 문제인데요. 이 신상 필벌, 메리트 시스템에 따라서 능력 있는 자는 승진시키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승진 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사기, 인사행정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할 수 있는데 근무 실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있어야만이 공무원 사이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보상 문제는 인사상 보상뿐만 아니라 표창, 해외 연수, 특별휴가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행정. 우리 대한민국 인사행정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전 전략이라고 할까요? 첫째, 정치 발전과 국민 통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둘째, 인사 대상자들의 영향력이 증대돼야. 셋째, 인사권자들의 바람직한 인사행정관이 확립돼야 되겠다. 인사권자들이 중요하죠. 또 인사 대상자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풍토.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적 풍토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권력에 의한 인사랄지 이런 건 지양해야 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냉철한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교재 제5편 재무행정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에 이제 재무행정이라는 게 뭐냐, 그 개요 관련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재정의 기능 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그에 적합한 조세 및 지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정은 언어로는 이제 fiscal administration, fiscal administration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적 개념으로 우리가 economy, 경제랄지 또는 financial, 뭐 금융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정부하고 직접적으로 이건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경제 사상사 쪽으로 이제 뭐 정치 철학적으로 뭐 시민사회 하고 음, 그 정부
이원적으로 이게 퍼블릭 섹터라고 할 수 있죠. 프라이빗 섹터. 그래서 이 피스칼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 정부라는 건 뭐예요? 규범적, 제도적 접근 방법 얘기했습니다만은 법과 제도에 따른 것이 정부죠. 헌법이 있고 헌법에 기초해서 정부, 통치권의 행사는 정부가 구성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그 미국의 연방 시스템 관련해서 감사원장, 컴프롤러 제너럴,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번역해?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도 있고요. 시스템의 문제가 됩니다. 이카노미나 파이낸셜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법치주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법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미국이 미국 정부가 그 만성적으로 재정 적자에 빠지게 된다. 피스칼 데피시트라고 그러죠. 미국 정부는 그에도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트레이드 데피시트, 적자가 많아.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뭐 페드랄지 보면은 연방준비위원회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에 기반하고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뭐가 잘못되면 실물 경제로 가게 되니까 여전히 그 미국의 어떤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이나 위상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스칼 재정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이코노믹 보통 이제 이코노믹스 하면은 우리가 사회과학이니까요. 사람과 사회 굉장히 딱딱한 피스칼은 시스템이 돼버려요. 뭐 시스템은 내가 우파적이고 뭐 그런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부국강병, 뭐 시스템 이게 이제 우파적이다. 이코노믹스 하면은 약간 자본과 하나의 경제 과학이에요. 이코노믹스 경제 철학이고 이코노믹 사이언스 경제 과학이고 에코노믹 소트 철학이야. 자본, 노동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막스 같은 경우에는 억압, 해방, 계급투쟁,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과학이고 철학이에요. 이 제모행정은 행정학. 우리는 행정학 보면 행정학적 개념이고 뭐 뒤에 보면 꼴베르 같은 프랑스 재상, 좀 재상이죠. 뭐 꼴베르식 사고 방식이요. 그것이 큰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브랜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재상의 제목을 인 사람이 이 국가를 경영해서 부국강병으로 나아간다. 이제 이 어떤 머티리얼리즘. 머티리얼리즘 하면 뭐예요 이게? 중상주의라고 번역을 하나요? 그러니까 부국강병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또 제도를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 경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제는 자본법칙, 노동법칙 같은 어떤 과학적 법칙을 따지고 하나의 철학으로서 어떤 착취나 억압, 해방,
최대 이윤을 남기려고 한다. 이건 자본 법칙이죠. 안에 과학적 영역이고 철학적 영역. 재정학은 그런 경제적, 금융적 어떤 성격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룰러브로 헌법에 의해서 기속받고 뭐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재무행정 부분을 보니까요. 조세 예컨대 조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재로서 성격을 갖습니다. 이 경제 영역은 기업들, 뭐 자본들, 영리 추구 행위를 하게 됐죠. 그래서 뭐 GDP, 국민 총생산을 이뤄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재무행정에서는 이러한 어떤 시장 원리가 아니고 이게 합법적으로 조세, 그러니까 수입과 우리가 기업도 수입과 지출이 있고 뭐 대차대조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러니까 정부 공공기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또 기업들도 뭐 손익계산서, 사기업들도 있잖아요. 뭐 수입 지출. 그러니까 정부는 영령이라는 하지 않으니까 이 조세나 공공요금 부과를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산의 기초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영령으로 해서 수입을 얻고 뭐 지출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학은 뭐 경영학, 경제학보다는 좀 다른 면이 많고요. 경영학에 유사하지만 이제 경영학하고도 또 구분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뭐 리소스 이코노믹스, 뭐 국가, 뭐 자원 경제학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물론 이제 그건 경제 철학자고 경제 과학자니까 막스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뭐 계급이나 사람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미국사의 어떤 자원, 중국같이 큰 나라의 어떤, 또 러시아 같이 큰 나라의 자원, 이런 얘기는 막스가 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과 계급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꼴베르, 프랑스의 꼴베르는 머티리얼리즘, 중상주의, 그리고 부국강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건 막스하고는 달리 재정학자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다음 시간까지 이 재무행정, 재정학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의 기능이 뭐냐?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그에 적합한 조세 및 지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뭐 파레토 최적점 얘기도, 파레토 옵티말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국가나 정부가 없다. 시장이 자유롭게 놔두면은 이게 그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모든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뭐 생산자, 소비자 자유롭게 결정하고, 거기서 가격이 형성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왜곡, 뭐 시장의 실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왜곡,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재정이라는 정부 행위를 통해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제 이 재정을 통해서 뉴딜 정책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30년대 그 즈음에 이 시장의 실패, 시장의 왜곡으로 공황이 발생하고 적국 국가, 행정 국가가 관념이 싹트게 됩니다. 어드민스 오브 스테이트.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그래서 케인즈식 복지국가관, 그러니까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정부의 재정 기능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구 경제학계를 쭉 지배해 왔어요. 자유방임주의. 그 이전 시대는 이제 고전적 경제 철학, 막스랄지 아담 스미스식의 어떤 고전적 경제 철학의 기초에서 자유방임 국가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19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적국 국가가 탄생하고 1980년 신자유주의 레이건 대처 시대 하이에크 얘기도 했죠. 다시 또 이 케인즈식 그 어떤 정부의 간섭 정책 이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주된 경제학적 어떤 시대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제로 198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우리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무역, 이제 국제 사회, 세계 시장에는 이제 뭐 부동산이랄지 뭐 노동의 이동이 뭐 아직 그렇게 완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장이라고 했을 때, 세계 경제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뭐 보통 WTO를 대표적인 기구로 봅니다. 물론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에 제가 말씀드렸죠. 삼각 체제가 있습니다. IMF, IBRD는 이제 지금 월드뱅크가 됐다고 그랬죠. 세계은행, 그리고 IMF입니다만은 금융, 그 다음에 화폐 관련한 제도들. 그 외에도 이제 마이에로 뭐 노동 관련한 국제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국제 경제, 뭐 세계 시장 얘기할 때는 무역, 통상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OECD에서 뭐 실업 문제, 범세계적인 실업 문제랄지 뭐 이런 문제도 다루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WTO 랄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국제 경제 세계 시장 관련해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 WTO 기구 개혁도 이 1980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는 가트예요, 가트. 그리고 이제 87년에 이르게 되면은 이 케인즈식 복지국가 정책이 한물 가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역이 잘 안 돼. 미국 이 신보호주의로 돌아서요. 그걸 우리가 네오 프로텍셔니즘이라고. 신보호주의. 보호주의는 원래 뭐예요? 그 리스트에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관련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못 사는 나라들, 후발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피는 것이 보호주의야, 프로텍션. 그런데 1980년대에 이르게 되면 관리무역기, 신보호무역기, 70년대부터 좀 문제가 발생해 왔다가 80년대까지.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정부의 실패야. 1930년대 시장의 실패라면은
이때는 이제 정부의 실패가 돼요. 그래서 정부의 실패가 되어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가트는 뭡니까? 자유무역. 세계 시장을 자유롭게 두자라는 걸 이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잘못된 규제, 재무행정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한 법들을 국가가 만들죠. 시장에 개입해서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요. 뭐 기본적으로 재무행정은 이제 뭐 조세법이랄지 뭐 특히 관련이 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보면은 어떤 시장의 개입 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정부 정책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70년대, 80년대서부터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국가들이. 그래서 87년에 이르게 되면은 가트로는 안 되겠다. 가트는 이제 보통 이제 WTO하고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요. 가트, WTO 뭐 이렇게 합쳐서 그냥 얘기합니다.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게 가트죠.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요. 그러니까 가트가 확대 개편된 게 WTO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기구인데 이 가트 체제 같이 이렇게 소규모 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확대 개편하자. 신자유주의, 아까 레이건 대통령, 뭐 대처 수상 하이에크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즈음